Dubro Suspicion Files.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질문은요. 아마 기술업계에서 가장 끈질긴 미스테리일 겁니다. 그 얘기군요. 네. 세계 최고의 부호이자 혁신가, 때로는 트롤러인 일론 머스크. 그가 바로 비트코인을 만든 익명의 천재 사토시 나카모토일까요? 그렇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 질문을 거의 법의학 수준으로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코드 스타일부터 언어학적 증거, 심지어는 결정적인 알리바이까지 추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맞다 아니다를 가리는 퀴즈가 아니거든요.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질문은 사실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더 큰 그림이라면요? 만약 그가 사토시가 아니라면 대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그는 왜 스스로를 도지파다라 칭하면서 장난으로 만든 코인의 운명을 뒤바꿨고 또 S&P 500 상장사인 테슬라의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창조자인가? 아니면 이 판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인가? 네.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션이죠.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머스크, 사토시 가설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해부해보고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엔 그가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는 혼돈의 설계자가 되었는지 그 전략과 심리를 한번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는 디지털 화폐에 숨겨진 설계자일까요? 아니면 우리 시대 가장 거대한 작전 세력일까요? 그럼 첫 번째 가설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네, 이 모든 논란에 불을 지핀 건 스페이스X의 전직 인턴이었던 사힐 굽타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도 그 글 본 기억이 나요. 핵심은 기술적 유사성이었죠.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C++라는 아주 복잡한 언어로 만들어졌는데 머스크 역시 페이팔의 전신인 엑스닷컴 시절의 C++의 대가였다? 이 주장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네, 그렇죠. 심지어 코드 구조도 비슷했다고 하잖아요. 비트코인 초기 버전처럼 머스크의 코드도 기능별로 분리되지 않은 거대한 모놀리식, 그러니까 한 단거리 구조였다고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연결고리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가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자료에 따르면 두 코드의 철학이 완전히 달라요. 철학이요? 네. 사토시의 비트코인 코드는요. 타원 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 같은 고도의 암호학 기술이 집약된 보안과 무결성에 대한 편집증적인 집착이 보이는 그런 코드입니다. 한 줄 한 줄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조각된 느낌이죠. 반면에 머스크의 코드는 어땠는데요? 그의 동료 개발자들이 스파게티 코드라고 불렀을 정도래요. 오로지 빠른 실행과 신속한 구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일단 되게 만들고 보자는 식이군요. 바로 그거죠. 운영체제만 봐도 그래요. 머스크는 평생 윈도우 기반으로 개발해온 반면에 사토시의 코드나 게시물들은 리눅스 친화적인 성향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군요. 네, 같은 C++를 썼다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랄까, 같은 붓을 썼다고 추사 김정희와 피카소를 동일 인물로 보는 것과 비슷한 오류인 셈입니다. 와, 비유가 아주 흥미롭네요. 코딩 스타일이 지문처럼 다르다는 거군요. 네, 그럼 그가 남긴 글은 어때요? 여기서도 재미있는 증거가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언어적 지문 말입니다. 네, 여기서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언어학자들이 사토시가 남긴 수백 개의 포럼 게시물이랑 이메일을 분석했는데 일관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패턴이죠? 예를 들어서 색깔을 뜻하는 컬러를 항상 영국식인 컬러로 썼고요. 호의를 뜻하는 페이버도 페이브로 썼습니다. 영국식 철자법. 네, 아파트를 플래시로, 정말 어렵다는 표현을 블러디 하일드라고 썼죠. 이건 전형적인 영연방 국가의 영어 습관이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머스크가 남아공 출신이면 영연방 영화에 익숙한 게 당연하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걸로 아니라고 단정하기엔 좀 근거가 약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머스크는 10대 후반에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와서 수십 년간 완전히 미국화된 영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미 미국식 영어가 익숙해졌다. 네, 그의 공식적인 글, 예를 들어 하이퍼루프 백서 같은 중요한 문건 어디에서도 그런 영국식 표현은 나타나지 않아요. 더 결정적인 건 사토시는 문장 끝 마침표 뒤에 스페이스바를 2번 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게 타자기 시대의 습관인데 머스크에선 이런 습관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와, 그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네요. 사소하지만 강력한. 그렇죠. 성격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한 명은 익명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고 다른 한 명은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갈망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극과 극이죠.
사토시는 2년 넘게 활동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사적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은 극도로 신중하고 은둔적인 학자 타입이었습니다. 반면 머스크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직설적이고 감정적이며 밈과 유머를 사랑하는 관심을 즐기는 인물이죠. 그가 2년 동안 온라인에서 완벽하게 다른 인격을 연기했다는 건 심리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드도 언어도 성격도 모두 다른 사람이라고 가리키고 있군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압도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요? 네. 바로 시간. 2008년의 알리바이 말이죠. 네, 이게 바로 이 가설의 마침표를 찍는 증거입니다. 오. 비트코인 백서가 공개되고 개발이 한창이던 2008년, 머스크는 인생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해요? 네. 스페이스X는 팰컨 1 로켓 3차 발사에 실패하면서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요. 테슬라는 생산 지옥과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었죠. 와, 두 회사 모두 위기였군요. 심지어 처단회와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스스로 지옥의 한가운데서 죽음의 냄새를 맡으며 껌을 씹는 기분이었다고 회고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하루에 20시간씩 싸우고 심지어 자다가도 비명을 지르며 꿰따는 사람이 한편에서는 커뮤니티에서 차분하게 코드를 리뷰하고 탈중앙화 금융의 미래에 대한 철학적인 글을 쓰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포렌식 증거는 일론 머스크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다라는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대중이 왜 그를 계속 의심했을까요? 그가 가진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감과 파괴적 혁신에 대한 열망이 사토시의 철학과 묘하게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 지점이 있었군요. 네. 비록 창조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곧 이 판을 가장 강력하게 뒤흔드는 플레이어로 등판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증거가 머스크는 사토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 그가 창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사토시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이 시장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맞아요. 그 시작이 바로 도지코인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역할이 의심받는 창조자에서 명백한 시장 지배자로 바뀝니다. 원래 도지코인은 비트코인 투기 열풍을 조롱하기 위해 만든 장난, 밈코인이었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머스크가 트위터에 도지코인은 우리 모두의 암호화폐, 달을 향해 이런 글을 올릴 때마다 가격이 순식간에 20에서 30%씩 폭등하는 패턴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밈을 좋아하는 억만장자의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그 파급력이 너무 컸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더군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핵심이었어요. 정확합니다. 대중은 그가 그냥 시바견 밈을 즐긴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미 2019년부터 도지코인 개발자들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기술적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 물밑 작업이 있었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도지코인 전체 유통량의 28%를 보유한 정체불명의 거대 지갑 DHYA가 발견되자 시장은 흥분했죠. 저건 분명 머스크의 지갑이다 하면서요. 네, 모두가 그렇게 믿었죠. 그리고 머스크는 그 소문을 굳이 부인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침묵으로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바로 그의 방식입니다. 시장의 오해와 광기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파도처럼 이용하는 거죠. 나중에 팩트 체크 결과 그 지갑은 개인 지갑이 아닌 주식거래 앱 로비노드가 고객들의 자산을 보관하는 콜드월렛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시장의 광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기는 2021년 5월 8일 그의 SNL 출연으로 정점에 달합니다. 아, 전설의 SNL 방송. 네, 저도 라이브로 봤습니다. 방송 직전에 도지코인 가격이 0.73달러까지 치솟았죠. 맞아요. 모두가 도지파더가 방송에서 도지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격이 1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렇죠. 생방송 콩트에서 그의 어머니가 어머니날 선물로 도지코인을 받는 건 아니겠지라고 묻자 그는 그럴지도 몰라요 라며 기대감을 부풀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도지코인이 뭐냐는 직접적인 질문에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죠. 그래, 이건 사기야. 있어 헛슬. 그 한마디에 가격이 그냥 실시간으로 30% 가까이 폭락했죠. 네.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현상이긴 했지만 그 방화쇠를 머스크가 직접 당긴 셈이 됐어요. 정말 대단한 쇼였습니다. 그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트위터 로고를 파랑새에서 갑자기 도지코인의 시바견 로고로 바꿔버렸죠. 아, 맞아요. 그것도 있었네요. 가격은 또 30% 펌핑됐고 며칠 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파랑새 로고로 되돌려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까지 당했잖아요. 네, 결국 분노한 투자자들에게 2,580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을 당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 소송 결과가 더 의미심장하더군요. 법원이 기각했다면서요? 네, 법원은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 이유가 진짜 걸작입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판사는 머스크의 트윗들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허풍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허풍이요? 네, 쭉 그의 발언은 사기가 아니라 그냥 믿을 가치가 없는 농담이라는 걸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증해 준 셈이죠. 와, 법적으로는 면죄부를 받았지만 그의 신뢰도는 공인된 허풍선이가 된 거네요. 그런 셈이죠. 개인적인 트윗으로 시정을 흔드는 걸 넘어서 아예 상장 기업을 동원해서 더 큰 판을 벌이기도 했죠. 네, 테슬라의 비트코인 도박 말입니다. 네. 개인의 트롤링이 기업 차원의 전략으로 진화하는 순간입니다. 2021년 2월 테슬라가 SEC 공시를 통해서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량 결제도 허용하겠다고 했고요. 맞습니다. 시장은 열광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모두가 이걸 비트코인이 드디어 주류 금융에 편입되는 역사적인 신호탄으로 해석했죠. 월가의 기관들이 다 따라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었고요. 하지만 그 기대는 불과 3개월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네, 머스크가 돌연 트윗으로 비트코인 채굴이 화석 연료 사용을 급증시킨다. 이 환경 문제를 이유로 차량 결제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고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죠.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비트코인의 에너지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던 아주 오래된 이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얘기가 아니었죠. 15억 달러나 매입할 때는 몰랐던 환경 문제를 불과 3개월 만에 갑자기 깨달았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자료는 그 명분이 매우 약하다고 지적합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죠. 진짜 이유요? 당시 테슬라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다른 자동차 회사에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비트코인 때문에 친환경 이미지가 훼손되면 이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서둘러 손절하는 정치적 제스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죠. 실적 마사지 의혹. 네,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네. 바로 이 지점이 머스크의 행동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일 수 있다는 의심을 낳는 부분입니다. 테슬라는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 직전에 보유 비트코인의 10%를 매도해서 1억 2,800만 달러의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1억 2,800만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분기 테슬라 전체 순이익의 약 30%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비트코인 매각 이익이 없었다면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어닝 쇼크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머스크는 현금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테스트해 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S&P 500에 편입된 거대 기업의 CEO가 변동성 높은 암호화폐 자산을 이용해서 자사의 분기 실적을 부풀려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한 전례 없는 사건이 된 겁니다. 이게 또 자신의 막대한 성과급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기에 단순한 유동성 테스트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으로서는 법원이 인정한 허풍 뒤에 숨어서 시장을 조종하고 기업가로서는 상장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해 실적을 방어했다. 네. 이 모든 기행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단기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더 큰 그림을 향한 과정이었을까요? 바로 X라는 그림 말입니다. 네, 드디어 그의 최종 목표가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X로 리브랜딩하면서 단순한 소셜미디어를 넘어서 송금, 결제 등 모든 금융활동이 가능한 모든 것의 앱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중국의 위챗처럼요. 이게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게 무서운 점이죠. 엑스페이먼트는 이미 미국 50개 주 중에 38개 이상의 주에서 송금업 라이센스를 확보하면서 현실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큰 장벽은 금융규제가 미국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뉴욕주의 승인 여부입니다. 뉴욕주요? 네.
뉴욕은 비트라이센스라는 자체 암호화폐 규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깐깐하죠. 하지만 만약 머스크가 이 벽까지 넘어서 엑스페이먼트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여기에 암호화폐 결제를 통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수억 명의 X 사용자가 바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가 통합할 첫 번째 암호화폐는 설마. 단연 도지코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 그는 이미 도지코인 결제를 오랫동안 지지해왔고 개발자 커뮤니티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죠. 그렇군요. 만약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지난 몇 년간 그가 벌여온 모든 트롤링과 허풍은 결국 자신의 비즈니스 제국에 도지코인을 편입시키기 위한 거대한 초석 다지기였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와, 장난처럼 보였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수억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마케팅 캠페인이었던 셈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당신이 보내준 자료를 통해 일론 머스크와 암호화폐의 기이한 관계를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모든 법의학적 증거들, 코드 스타일, 언어적 지문, 그리고 2008년의 결정적인 알리바이까지 전부 일론 머스크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역설이요? 익명의 그림자 뒤로 사라진 창조자 사토시보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스마트폰으로 트윗을 날리는 머스크가 당신의 자산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는 창조자는 아니지만 사토시가 만든 이 판을 가장 강력하게 흔드는 어쩌면 사토시보다 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는 법원의 허풍 판결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마음대로 조종했고 상장 기업의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서 시장의 방향을 바꾸고 자사의 재무제표까지 관리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꿰뚫어 보면서 X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혁신을 시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는 결국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존의 틀을 깨고 시대를 앞서가는 위대한 혁신가일까요? 아니면 우리 시대 가장 거대하고 교활한 작전 세력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손가락 끝에서 당신의 미래 금융 생활을 지배할지도 모를 X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이 판단은 온전히 당신의 몫으로 남았습니다.